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남태평양 솔로몬해 인근에서 벌어지는 호주군과 미군 등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초반 일본군의 진공 작전이 끝난 후 1942년 여름부터 현재 시점인 1943년 가을까지 계속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각각 동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쪽에서 계속 북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포함된 시리즈에서 다루는 곳은 동부 뉴기니의 마캄 라무 계곡지대와 바로 동쪽의 후원반도 내륙입니다. 지금 동시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 전선 이야기 이후에 살펴볼 곳은 후원반도 동해안의 핀슈아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데 마캄 라무는 호주군 7사단, 핀슈아펜은 호주군 9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제도의 부겐빌 섬에 상륙한 미 해병 제3사단의 이야기까지 세계 전선의 상황을 1943년 11월 중순경까지 다루고 다른 전선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단편 영상들이 가끔 업로드될 예정이며 모든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들의 전체 목록과 지금 시리즈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 재생 목록 링크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호주군 7사단의 마캄 라무 계곡 진격에 이어 퇴로가 막힌 일본군 51사단이 산을 넘어 북쪽 해안으로 철수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군의 산악퇴각에서 일어난 일은 51사단 어느 이름 모를 장병이 쓴 진중일지와 51사단 115연대장 마츠이 다카요시 대좌의 전후 회고 내용이 중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943년 9월 12일 철수 시작 이래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일본군의 모습이 묘사되었는데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각기병, 말라리아 등 질병에 걸려 산속에서 희망을 잃은 병사들이 수류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발로 자기 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을 쓰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마츠이 연대장은 총성과 함께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병사들을 보았다고 담담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건네주었지만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 입에 넣을 기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도 없는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이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이제 거의 정상에 도착했나 생각하면 그 뒤로도 몇 단계의 산봉우리들이 나타났고 산을 올라가면서 스콜을 맞아 온몸이 흠뻑 젖어 행군이 더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마츠이 연대장의 회고록에는 후원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사라와겟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성사진은 구글 어스에서 레이와 인근 지대를 본 것인데 맨 아래에 있는 도시가 현재 레이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마캄 라무 계곡을 따라 카이아핏, 둔푸까지 이어지고 51사단은 북쪽으로 향해 산맥으로 접어들어 후원반도 북부 해안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정도 위치가 최고봉인 사라와겟 산이라고 합니다. 사라와겟 산은 해발 4131m로 한라산 높이의 2배가 넘습니다. 51사단이 일부러 힘들게 정상을 정복하려고 한 것은 아닐 테고 가장 올라가기 쉽다고 생각되는 능선을 따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최고봉까지 올라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군은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고 밀림에서 시야가 제한돼 실제보다 지형을 훨씬 낮게 예상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회고록에 나온 대로 저 능선만 넘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다가 올라가 보니 또 능선이 나오고 이렇게 정상까지 갔을 것입니다. 보통 고도 1000m당 기온이 약 6.5도씩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동부 뉴기니는 적도 인근이라 고도가 낮은 곳은 덥고 습하지만 고도가 4000m를 넘으면 정상은 대략 0도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츠이 대좌의 회고록에도 정상에서 겪은 추위와의 싸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츠이 대좌는 사라와겟 산 정상은 마치 만주 북부에서 보던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야지 방주는 한랭지의 습지에서 풀뿌리가 엉겨붙어 솟아오른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풀과 나무들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불을 피울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데다 고산지대는 공기가 희박하여 밤이 되면 열이 대기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른바 복사 냉각 때문에 밤의 기온이 급격히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일본군 51사단이 사라와겟산 정상에서 밤을 보냈을 때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던 일본군 병사들에게 그 추위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습기 찬 나무밖에 없어서 결국 소총에 개머리판을 부수어서 그 나무로 불을 피우기를 시도했고, 이것도 잘 안 돼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불을 피울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개머리판 나무로 불을 피워도 연기만 많이 나고 열기가 모자라서 고심 끝에 일본 전통 난방기구인 코타츠를 흉내내서 불 위에 천막을 치고 10여 명의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연기를 마시면서 겨우 온기를 취하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추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고, 마츠이 연대장은 병사들이 5명, 10명씩 모여 사망한 것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얇은 옷만을 입은 채 천막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해발 4131m 산 정상의 추위는 너무 심했습니다. 사라와게산 정상의 일본군 병사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잠들면 바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곳에서는 몸의 열이 땅과 공기 중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잠이 들면 몸의 열 생산이 줄어들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발 4131m 산 정상에서 제대로 된 단열 없이 잠이 들면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저체온증 상태에서는 강한 졸음 자체가 위험 신호인데, 마츠이 연대장의 회고록에는 스이마라는 표현이 나오고 졸음 숫자에 마귀 마자를 써서 강하게 쏟아져 오는 졸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잠들면 목숨을 잃는 극한 상황에서 졸음은 그야말로 마귀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일본군은 뜬 눈으로 산 정상에서 밤을 지샜다고 마츠이 연대장의 회고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살아남은 병사들은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옆을 지나가며 그 병사가 가지고 있던 수통 또는 신발을 가져갔는데, 가져가면서 원래 주인인 병사의 시신에 일본어로 이타다키마스,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경례를 한 다음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대목만 보아도 생사를 넘나드는 당시의 비장한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보병보다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은 부대는 51사단 소속이었던 야포병 제14연대였는데요. 당시 야포병 제14연대장은 와타나베 스케노부 대좌였습니다. 와타나베 대좌는 몸만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포신만 90kg이 넘는 포를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포병이 포 한 발도 못 쏜다면 면목이 없다면서 최소한 한 문의 포라도 분해해서 들고 철수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병들의 고난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이는 나카노 히데미츠 51사단장이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카노 사단장은 포병 부대의 책임감에 감동했으나 병사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산포 운반을 포기하도록 명령 내렸습니다. 또한 이 당시 철수하던 어느 대대를 지휘하던 신타니 시게토시 소자는 장병들을 독려하며 중기관총 내정을 포함해서 개인 확인은 물론 철모까지 전부 휴대하고 행군할 것을 명령했으며, 특히 행군 과정에서 무기를 버리는 병사는 처형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대의 생존자들은 마지막까지 군장을 갖춘 채 철수를 마쳤다고 합니다. 신타니 대대장은 철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일본군 51사단과 기타 부대 그리고 해군 병력들은 하나둘씩 후원반도 북쪽 해안의 목적지인 키아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하면서 전체 부대를 3개의 재단으로 나누었는데요. 진중일지를 쓴 작자가 속해 있던 부대는 제2재단의 선두였고, 1943년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행군한 끝에 키아리에 도착해 수경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진중일지에는 키아리라고 나와 있는데 키아리의 오타로 보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대대장이 하사관 이상 간부를 모아 훈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경례 태도를 엄정히 하고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매우 힘들었던 행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군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츠이 연대장의 보병 제115연대는 제3재단 소속이었는데, 이 부대가 키아리에 도착한 것은 10월 2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레이를 출발한 후 대부분 4주 정도의 기간을 거쳐 살아남은 병사들이 키아리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대가 출발한 날짜가 다르고 산속에서 일렬 종대로 행군할 수밖에 없어서 최초로 도착한 부대는 10월 9일, 마지막은 10월 29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이를 출발한 51사단 병력이 약 8,500명가량이라고 했는데 어느 일본 자료에는 출발한 병력 수를 8,522명으로 못 박은 것도 있습니다. 육군 약 6,000명 그리고 해군 약 2,500명 중에서 도착 후의 일본군 기록은 육군에서 433명, 해군에서 673명, 총 1,106명이 철수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전체 병력의 약 27%가 사망해 육군보다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당시 철수 과정의 해군은 육전대보다 항공기지 인원, 항만 정비 인원이 대부분으로 장거리 행군이나 산악 이동 경험이 육군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육군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키아리에 도착한 후 약 1,000여 명의 병력이 키아리와 근처의 시오 등의 야전 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 육군 제18군 제51사단의 레이로부터의 퇴각작전이 끝났습니다. 이 퇴각작전 이후에 일본군 51사단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전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음 영상부터 후원반도 서쪽에서 벌어지는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